40번 문제부터 이어갑니다. 구운몽. 구운몽에는 그 꿈의 구조,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그 적분 전체의 흐름의 이게 기본 줄기가 되죠. 40번 문제가 시간 순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럼 꿈 속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어떤 영웅의 일대기,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 불자로서의 성진, 양소유, 다시 불자로 돌아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를 따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또 주인공의 이름, 그래서 성진이라고 하면은 어떤 참된 불성을 깨닫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은 양소유라고 할 때 소유, 논류자를 쓰게 되죠. 논류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온다라고 해서 책받침을 쓰게 되는데 삼수변을 써도 돼요. 삼수변을 쓰게 되면은 그 물고기가 물에서 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책받침을 쓰게 되면은 뭐 사람이 땅 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낸, 그러니까 인생은 그 한바탕의 놀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속에서 자, 여기서는 지금 기억이 갑자기 석영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곤을 해서 이제 현재적인 장면, 지금 아직은 꿈속의 상황이죠. 꿈속의 상황 안에서 현재적 장면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이 등장해서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하고 물으니까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하면서 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하는 10년,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은 요 속의 어느 한 부분 정도가 될 테고, 자, 그러면은 니은이 꿈속에 잠깐 만나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리을은 소유가 16살 전에는 부모스라 떠나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이 영웅의 일대기를 그려가는 것 중 어린 시절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린 시절. 그럼 여기서 꿈속에 잠깐 본 것이라는 건 그 앞의 내용을 봐야죠. 소유가 전에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영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저에 앉아서 불기원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신, 출세 후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맨 처음 꿈에 들어가기 이전 이걸 모르느냐라고 했었던 디귿, 이것이 제일 앞에 놓이는, 자, 그것으로 3번으로 벌써 디귿만 가지고도 답이 이미 결정되는, 나머지는 뭐 순서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죠. 시간 시간 끄는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장악해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41번. 승상은 꿈에 남학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2번. 승상은 본뒤 남학에서 중의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깁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꿈 이전의 모습이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3번. 승상은 중이 8랑자를 사라지게 한 환수를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 진의를 의심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바로 구름이 일어나는 것, 도수를 부렸을 때 구름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 정도에서 그 양소유는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희롱하나뇨 하고 구름이 자욱하게 끼는 것만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바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서 간 곳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그때 비로소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선후의 문제 3번에 좀 요점을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4번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자, 다음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광문자전. 근데 광문이 누구냐라는 건, 광문은 외모가 극히 취약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취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들 만나면 옷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고, 그리고는 땅에 금을 그어서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그 싸우던 사람들이 웃고 돌아간다. 그래서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가 가기를 권하면, 또 집을 가지라 권하면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자, 42번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여러 일화들을 제시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행동으로 이야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장가들라고 권할 때, 집사라고 할 때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통해서 주인공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하는,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죠. 그건 나타나 있지 않고, 세 번째,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길 가다 싸우는 사람 이런 얘기는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인물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없고, 특히 주인공인 광문과 다른 사람의 갈등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또 중간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그 기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그 주인공과 다른 인물과의 갈등 이렇게는 이해될 거리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물 간 대화를 직접 제시해서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제시를 했는가? 여기는 좀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질문까지를 대사로 인용하진 않고, 질문은 서술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대사로 인용한 이런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인물 간의 대화라고까지 인정을 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긴장과 이완이 교차되는 분위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과 대화로 나타내는 방식, 이 방식만 달리했을 뿐 본질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보고, 다음 43번 윗글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 윗글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 1번, 아이들이 싸울 때 상대방을 광문에 빗대어 욕하는 것은 아이들이 광문을 낭중지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들이 싸울 때 상대방을 광문에 빗댄다? 이거는 광문이 거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형이 거지다, 니네 형이 광문 아니냐라고 욕하는 거지라는 그 더러운 꼴 등등의 모습,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 상태에서 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두 번째, 길거리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광문의 개입으로 싸움을 멈추는 것은 그들이 광문의 교훈형색에 넘어갔기 때문. 근데 광문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옷 벗고 싸움판에 끼어들고, 그리고 땅바닥에 선을 그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판정이라도 하려는 듯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 엉뚱한 모습에 웃고 또 웃으면서 싸움을 그치게 되는 것이지, 교훈형색에 넘어갔다, 이 부분이 잘못된 평가. 다음 4번, 기생이 광문에게 호응하여 칼춤을 추는 것을 보고 즐겁게 놀았던 손님들이 광문과 벗을 맺는 것은 구밀복검의 행태다. 이 부분은 구밀복검이라 할 수 없죠. 구밀복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권력이 더 세거나 그랬을 때 면전에서는 노골적으로 그 반감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전혀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44번 인용된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임당수 물귀신이 어찌 심청을 모르리요 해서 심청 1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심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요. 어찌 모르리요. 알고 있다. 그러면은 물귀신의 내면을 알고 있다. 그것을 파악해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전적 작가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 이게 틀렸고, 세 번째 외양 묘사 틀렸고, 또 4번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한다.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전혀 착각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보너스 문제 정도로 던져진 양상입니다. 다음 45번 춘향과 신관사또의 말하기 방식. 신관사또는 춘향에게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번갈아 사용했다 해서 여기에서는 그 회유의 말 이것보다는 일관되게 겁박의 말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신관사또는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희화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희화, 그래서 이거는 좀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춘향을 비꼬는 장면은 들어있죠. 그런데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인용문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하기를 잘 했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사또 자제 도련님 매신 후에 대비 종속한 고로 대령치 아니하였나이다. 신관이 증을 내어 분부하되, 여기서 증을 내어라는 거 화를 냈다는 얘기죠. 고의하다. 너 같은 노류장화가 수절이란 말이 고의하다. 네가 수절하면 우리 마누라는 기절할까. 그래서 말장난, 언어 유희 이런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요망한 말 말고 오늘부터 수청 거행하라. 이런 부분에 일방적인 명령, 그러니까 회유보다는 겁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다음 3번 춘향은 양시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양시론이라고 하면은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그 수청들라는 요구를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4번에 답이 되는 것이고, 다음 46번에 홍길동전 적절치 않은 것. 조금 지문 분량이 있으니까 선택지 먼저 봅니다.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 개입한다.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 개입한다. 고전 소설이니까 가능성이 높죠. 다음 두 번째,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 구적인 구절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죠.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충분히 알만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도수를 부리는 또 축지법을 쓰는 이런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여기가 잘못된 지점.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걸어가는 모습으로 표현됐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축지하는 법이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축지법으로 그렇게 갔다라고 설명된 거죠. 자, 그래서 1, 2번 정도를 확인하는, 대략 빠르게 읽어도 3번, 4번을 대비해서 4번이 틀리다는 정도를 잡아내는 건 좀 대략 할 수 있는데, 1, 2번 정도는 좀 꼼꼼하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문 읽어보면은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재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 따라서 그대로 했고, 그래서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 그렇게 총을 소리하겠던 거죠. 이때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바로 이런 부분,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길동이 충분히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1번 서술자가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죠. 동작나루를 건너며 비우자 셋을 써서 공중에 날리고 왔다. 여기가 바로 도수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죠.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여기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그게 바로 비우자를 써서 공중에 날린 것, 이것 때문에 라고 연결될 수 있죠.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에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인이 도망간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잡아온 이 역할은 길동이 충실히 따라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망가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호송한 그런 나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문죄에 당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번에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를 할 수 있죠. 자, 47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풀이, 구절풀이죠.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재물 모두 다 흠양한다. 신령이 하강해서 재물을 다 흠향한다. 흠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려진 음식 따위를 먹는다는 뜻이죠. 자, 기억의 뜻풀이를 길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차려놓은 걸 신령들이 다 흠양했으니까. 니은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롱하고 일원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일원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온다. 자, 니은 부인이 꿈꾼 상황, 부인이 꿈꾼 상황, 이렇게 상황만 이야기했고, 다음 디귿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한 후, 이 부분을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향을 오게 되는 계기라고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리을 일후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자,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바로 앞부분 읽어봐야 되겠죠. 뭐뭐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간에 방송하며 왈. 오운간에 방송하며 왈. 그래서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인의 꿈, 이 상황이 골자가 된다. 구운몽에서 꿈의 구조와 꿈이 아닌 그 이후의 현실의 그 위치,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꿈인가라는 것을,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길조가 여차하니 귀자 없을소냐 해서 자식 얻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여기에 꿈을 얻으니 라고 해서 꿈의 상황,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 얘기가 나오고,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그 선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아뢰어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하여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한으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이렇게 해서 그 인간에 내쳐지는 상황, 이것도 설명된 것이고, 그 뒤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자, 이 부분에 와서 뭘 알 수 있게 됩니까? 남악산 신령, 그들이 바로 이 부인댁을 지시했다. 부인댁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일종의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리을의 남악산 신령이라는 건 그 부인댁을 지시해주는 역할이었지, 그 뒤에 설명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 이춘풍전은 그 춘풍의 처가 남장하고 내려가는 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앞부분에 보면은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해서 승지가 춘풍의 처를 매일 사랑하시다. 천만의외로 승지가 평행감사가 되었구나. 그 다음 춘풍 아내 부인전에 문안하고 여쭈되 승지대감 평양감사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해서 그 승지의 부인에게 문안하는, 그래서 그 평양감사의 부인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같이 가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그래서 자기는 고사하고 오라비를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자기가 남복을 입고 나선다. 없던 오라비를 보낼쏜가?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의 의복을 벗어놓고 남복으로 치리하되. 이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남장을 했을 때 또 여기저기 활동이 원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을 만났을 때도 남편이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본 상태에서 벌을 준다면 벌을 주는 이런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4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대부인은 춘풍 아내의 총을 흔쾌히 들어주고자 한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사양하고 오라비가 있으니까 오라비를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김승지는 춘풍 아내가 오라비 대신 비장이 될 것을 알고 허락한다. 그것은 그 오라비 대신 비장이 될 것, 춘풍 아내가 그러니까 변장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것이고 춘풍 아내의 부탁이니까 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추월은 자신의 정체를 속여 비장을 돌려보낸다. 그래서 추월은 비장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리려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에서 그 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하고 나서는 그 정도만 알면 나머지 내용은 다 파악이 된 셈입니다. 다음 49번. 자, 보기의 글. 이춘풍전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여성 인물의 활약이 돋보인다. 유능한 아내가 유흥에 빠진 가장을 깨우쳐 가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성과 당대 세태에 대한 풍자가 나타난다. 1번. 춘풍 아내의 비장 행세는 능동적인 여성의 활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춘풍이 평양에서 한 일들은 유흥에 빠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춘풍이 한 일이에요. 세 번째, 춘풍 아내가 춘풍을 문초하는 것은 가장을 깨우치려는 아내의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춘풍 아내가 자신의 차담상을 춘풍에게 준 것은 유능한 아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근데 순서로 보면 그 뒤에 곤장을 때리고 벌을 주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의 차담상을 춘풍에게 내어주는 것은 일단 당장 보니까 불쌍해서 내주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면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물려주면서 그걸 계기로 말을 건네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매개체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 역시 여기는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이 글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짤막하게 인용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막을 알 만한 정도면 전체 앞부분 줄거리 이런 건 필요 없을 때도 있죠. 근데 그 산문은 기본적으로 그 장황하게 풀어 쓰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전체 줄거리를 모르면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전체 긴 분량을 다 인용할 수도 없죠.
그럴 때 이렇게 줄거리 요약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오전인데 선택지 먼저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인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관점, 인륜적 가치를 중시하는, 또 지위가 낮은 인물의 행위가 전의 소술 대상이 됐다. 제목만 보더라도 담오가 바로 그 지위가 낮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건을 소술하는 데에 대화와 행동의 제시가 중심이 된다. 대화와 행동.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는 그 분량이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그러한가라는 걸 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 가족까지 고발하게 하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됐다. 자, 그래서 포상금 제도 이게 나왔으니까 그 정도 줄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용된 부분 여기서는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양반집에서 술을 빚는다는 고발을 받고 담오를 시켜서 그 집을 수색했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남편의 약으로 쓰려고 술을 빚었다는 주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들었다. 담오가 항아리에 술을 버리고 술 담근 것을 누가 알고 있는지 묻자 주인 여자는 아침에 방문한 시동생에게 술을 대접했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은 이미 본인이 여기에 오게 된, 바로 이 집을 수색하러 오게 된 이유가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누군가를 확인하고자 물은 것이고, 이 주인 여자의 말을 통해서 그 고발자가 시동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인용된 부분. 그래서 젊은 세곤의 뒷짐을 진 채 내거리에서 서성이며 이 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용모를 보니 주인 여자가 일러준 시동생과 같았다. 담오는 손을 들어 그의 뺨따귀를 치며 꾸짖었다. 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포상금 받아 먹으려고 형수를 고자질한 시동생의 그릇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족까지 고발하게 하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가족을 고발한 그 시동생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 포상금 제도를 비판한다. 제도를 비판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고리죠. 그 차이점을 분명히 챙겨야겠습니다. 다음 91번. 1번, 담오를 갸륵하게 여기면서도 벌을 준 주부는 공사분별이 철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니까 벌은 주고, 하지만 법을 어긴 이유, 거긴 타당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인정상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상을 주는 두 가지 모습이죠. 공사분별. 두 번째, 젊은 생원은 무사 아니란 태도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이것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 또 세 번째, 담오는 폐륜적 행동에 대해 비분관계하고 실정법을 준수하니 그 부분이 틀린 것. 내용과 다르죠. 또 네 번째, 변명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인 여자. 이 부분이 부끄러워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이죠. 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 파악이 잘못된 고리였습니다. 다음 52번. 전우치전. 영화로도 명절 때마다 많이 등장하고 해서 대강의 줄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 우치와 화담이라는 두 인물 그 관계, 이걸 아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화담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걸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치가 자신하는 그런 것들에 끝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지점에서 바로 이 화담이 도수를 부리는 주체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내용에 1번 상세한 배경묘사, 이 배경묘사가 틀린 것이고, 인물들의 대사보다는 내면 소술 중심, 그래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쉽게 다녀오지 못할까 두렵다. 넌지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거기에 우치는 자신하니까 당당하게 조금 좀 과하게 자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엔 그렇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대화나 장면 이걸 통해 표현되어 있지 내면 소설이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라고 했는데 사건의 긴장감 고조라 할 만한 거리는 아니죠. 부탁이고 그 부탁을 주로 들어주러 가는데 가로막힌 것이고 그것은 그 가로막아서 우치와 맞서겠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오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 것이죠. 사건의 긴장감 고조란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4번에 전기적 요소라고 썼는데 여기 두 번째 글자 기이할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도수를 부리거나 하는 이런 장면을 그에 해당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걸 전기적 요소, 전기소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염라국에 갔다 온다든가 저승에 갔다 온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현실 세계의 스토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 것들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할 기자입니다. 기록할 기 아니에요. 자, 그 차이점 보시고. 다음 53번은 그 판소리 용어를 묻는 이런 양상인데 그 관객의 흥을 돋우는 말, 추임새 일사분으로 압축이 되면서 그 다음 소리, 이건 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설과 몸짓, 안일이와 발림 이런 정도로 나아갔습니다. 서울시 7급인데도 아주 쉽게 출제를 했어요. 이 단계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판소리 창사 내용이 국정교과서 시절에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 그 부분의 기대 문제들은 훨씬 좀 세밀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창, 소리, 이것만 가지고 그 장단, 이것을 구별하는, 물론 이 정도에는 안일이 정도는 선택지 한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가장 슬픈, 그래서 앉아서 우는 이런 정도의 모습, 또는 걷는 모습, 그리고 춤추는 모습, 그리고 달려가는 모습. 자, 이런 정도의 장면 내용으로 그 장단의 빠르기, 이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휘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 이런 것을 담아내는 부분에 관련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특수한 장면. 그러니까 흥부가 같은 경우에는 톱질하는 장면, 그리고 춘향가 같으면은 그 변사또 생일 잔치상에 회방 놓기 위해 어사또가 거짓골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생일 잔치상의 음식 이름, 상차림의 음식 이름 나열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특수한 표현이죠. 자, 나머지 장단에 대한 것은 이런 정도의 사건 상황 이런 것들로 짝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54번. 자, 가와 나를 비교한. 제목만 보면 흥부가 그리고 탄궁가 제목만 확인해 봅니다. 자, 1번.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읽을 때의 리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시가 문학 이쪽에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사문학, 시조에서 유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음복격 정도의 리듬감은 있다. 다음 두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흥부가만 보더라도 사실적 묘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음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죠.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어느 정도 미루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세 번째,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한다. 현재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죠. 다음,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가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부분, 여기서 틀린 지점을 정확히
그거 집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그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정도에서 대강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번과 4번 정도가 먼저 파악된다든가 이런 정도라도 나머지 정도는 꼭 그 본문 안에서 해당된 그 구조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 검증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40초 정도 선에서 길게는 1분이 넘지 않는 그런 정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5초, 10초 만에 답을 찍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은 좀 무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선택지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끊어서 밑줄치는 습관. 그래서 앞부분은 앞부분대로 판단하고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판단하는 이런 자세를 띄어야만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55번 문제. 가리키는 사람이 다른 이렇게 물었는데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라는 거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상할손 어이 피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시고 여기 앞에 피차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좀 맥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뒤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피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하자, 달아나자 이런 얘기. 그러면은 결국 불려가면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인가 이런 정도를 생각해야죠. 좌우를 치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지를 앓는다 하려 하니 세 손에 휘항을 가져오라. 여기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임을 고려하면 사도세자 이야기란 점은 짐작해 볼 만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라는 것은 왕이 세자를 찾는 이런 장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소조가 바로 그 왕세자로서의 그 사도세자 이걸 알 수 있고 니은은 그 명을 받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가서 학지를 앓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사도세자 자신이고 그리고 나서 디귿에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이건 그 앞에 세 손의 휘항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 손의 휘항은 작으니까 그래서 당신 휘항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당신은 바로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말한 것이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사도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에 심수를 알겠네 하시니 이렇게 뒤에 심수를 알겠네.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의 내 마음은 바로 필자라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대상인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것과 처음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고전문학이니까 아무래도 문학사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르의 기본 특성과 그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대문 해석 읽기 원문을 암기하는 필요는 없죠. 해석 읽기로 대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두는 정도는 기본적인 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 그 정도에 초점 두고 연습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실용문 독해, 현대문학 독해 다 같은 맥락이죠. 이 정도에서 10단락 찍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